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며 맞섰는데요. 한편 내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불꽃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아마 다 그 결과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가결이라는 그 결과 예상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상했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탄핵 소추안 가결됐는데 저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힘이 참 대단하다. 정말 무소불위구나.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해임권 의안도 그렇고 그 전에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 부결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 소추 저는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물론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행정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을 제한시키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심리에 들어간다 하면은 최장 180일이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물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만 장관의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고 또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관리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막중한 자리죠. 그런 장관의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것이죠. 이 비어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손해는 국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네. 민주당의 의도는 그렇게 했죠. 기각되는 걸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담을 지어서 국정 운영에 결국은 부담을 지어서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손해로 가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나중에 또 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 통과 자체가 정치 공세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투표를 좀 자세하게 보면 무기명으로 진행이 됐고요. 총 293표 중에 179표 찬성했고 반대 103표, 기권 5표였습니다. 사실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야 3당 의원들 176명이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찬성표에 던졌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3표가 추가된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표가 누구의 표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와 함께 이 부분들 좀 분석해 볼까요? 당에서 탄핵소추안 서명을 안 한 의원이 한두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투표를 볼 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와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한 명의 이탈 없이 모두가 다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출석을 안 했으니까 박완주 의원이 만약 출석했으면 한 표가 더 나왔겠죠. 이것은 과연 법리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느냐라는 걸 떠나서 국민들의 요구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이미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안 된다. 이상민 장관도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막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국회에 주어진 탄핵 소추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권도 함께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이전에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국회에 두어서 국회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라라는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을 뒀는데 해임 건의안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외교부 장관도 해임 건의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맨 마지막 수단인 탄핵 소추를 통해서 결국은 법적 시비를 따져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법적인 잘못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미 수사받고 구속됐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과 엇갈려서 약간 미묘하게 얽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이런 정서를 감안한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판단의 잣대는 다를 수 있고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준으로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잣대와 똑같이 볼 때는 무리하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좀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을까 국민의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까지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각을 좀 받아 안아서 이상민 장관 파면을 시키거나 혹은 사표를 받아서 처리했다면 이렇게까지 전국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이유도 없고 국민들이 피곤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회 상정이 됐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좀 거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좀 선례들을 살펴보면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뭐 8개월 이렇게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인데 이 공백을 그러면 어떻게 좀 메꿀 수 있을까요? 예, 공백은 지금 차관이 지금 책임을 지고 지금 부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추안에 대해서 현재가 심리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뭐 그 과정이 앞으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 뭐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정치적 책임 부분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거기에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과 이 법적 책임과는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금 소추하는 탄핵 소추의 이유가 성실 의무의 위반, 이상민 장관의 성실 의무의 위반,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또 책임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희생자분들한테 희생자 사들을 좀 상처를 입힐 만한 발언들을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성실성의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판례 전례에 의해서 이것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품위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현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여질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러면은 소추를 강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 정서에 기댄다고 봅니다. 국민 정서라는 것은 여론인 것이죠. 현재는 이제 형법상의 법적 책임보다도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벌써 전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 여론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소추가 강행이 됐고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또 굉장한 갈등이 생길 겁니다. 헌법재판관 담장 바깥에서는 매일같이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 갈등들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시위가 또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런 정쟁들이 바깥에서 국민 갈등을 계속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걸 아마도 저는 민주당이 이미 그런 계산까지 하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탄핵소추 가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의회주의에 대한 포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 같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국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성실하게 다뤄나가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습니까? 해임 건의안을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례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무시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례. 이거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법적 구속 요건은 안 되지만 국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국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덜 충돌되게 이끌어간다라는 차원에서 다 받아들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무시한 것이 윤석열 정부이고 결국은 자초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년 총선을 두고 최대한 여야가 가파르게 진보 대 보수를 가파르게 국민을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으로 가파르게 구분해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총선의 어떤 선거 어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 편가르기를 통한 총선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 너무 과하게 해답 없는 그 답을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원인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심리 결과를 봐야 되는, 차분히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수를 드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편가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편가르기는 정말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또 파장이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2명이 또 3, 4월 되면은 또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또 인사청문회 또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하자면은 그 대상자들에게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되면 또 정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여야가 또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재명 방탄인 것이죠. 결국은 이재명 방탄입니다. 그러면은 관심사를 전부 다 이 정쟁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관심은 좀 수그러드는 것이고 그런 속셈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당의 논리가 아무튼 비상대책위원장부터 해서 모두가 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에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까지도 다 이재명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과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 공방이 좀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회는 통과했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현재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상황. 그리고 2자리의 공석을 과연 또 어떤 인물이 채울지에 대한 변수를 좀 앞서서 짚어주셨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 중 하나가 이른바 검사 역할로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사람이 김도우 국민의힘의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외치는 입장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잘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 국회를 대표한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과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활동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부분이 일정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거죠. 법적인 법률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안 맞는 것을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그러면 본인은 활동 안 하고 최소한의 그저 소초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이외에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인을 꾸려서 하는데 그 대리인을 꾸리는 것 또한 그 법사위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지 간에 지는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그 탄핵소추위원회 되는 이런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들도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정당을 떠나서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헌재에서는 기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둘러싼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은 찬성한다는 입장이 40.4%, 반대한다는 입장이 48.2%로 둘 다 40%대긴 하고 반대가 조금 앞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복귀양 대변인께서는 헌재에서는 어떤 결정할 거라고 좀 보세요?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거의 70%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것을 국회 파면으로 가니까 이거는 정쟁이 된 거예요. 아, 정치권 내에서 싸우는구나 라는 거리로 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쟁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중심으로 이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의 국민 여론 글쎄 반영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상민 장관 책임은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라는 것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쟁을 좀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같이 조사했거든요.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66.4%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 특검법이 또 야당의 일방 독주에서 진행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또 찬성할까요? 저는 이것이 정치 행위가 되어버렸을 때는 다시 또 비슷하게 50% 미만의 정쟁의 거리로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정쟁의 거리로 판단하지 않게끔 바라보지 않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적 역할인 것인데 그런 정치적 역할이 여야가 너무 지금 대립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강행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이 높다,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탄핵을 강행한 것인데 실제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여론조사가 탄핵 발의가 되기 이전에 조사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전혀 민주당에서는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유가 탄핵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뭐 현재 심리에서 아마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뭐 이익만 따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사실 무리수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 후폭풍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이런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 정치적 어떤 그 이익, 손해를 따지지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차원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 결코 득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저찌 일단 국회는 통과됐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당 내부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로 이제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레이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인물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나온 말일까요?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니 전당대회 나오신 후보한테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용을 하고 하면은 그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후보들이야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계속 흠집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을 이용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국민들이 웃을 것 같아요.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시키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선거를 돕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 해촉까지 시키고 왜 대통령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국민들이 해석할 거예요. 그다음에 신평 변호사라고 김기현 그 의원의 후원회장 했던 이분이 뭐 탈당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잘못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분란이 되는 소지인데 여기에 대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김기현 의원 측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대선 때 사실 안철수 윤석열 연대 성공으로 해서 0.73%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말하면 총 쏜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찍소리하면 총 맞는다라는 말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정치가 참 낯설다라고 하는데 정말 낯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 당내 경선 개입을 두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법 57조 6에 보면 공무원 등은 당내 경선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러저러한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나경원과 안철수에 대해서 사실 공격하는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백한 개입이죠. 그리고 또 그 정당법 49조에 보면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이것이 대통령에게 고용된 대통령실 직원들이 경선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그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지도 없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선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오해를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좀 물러섰으면, 좀 개입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국민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치열한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리서치 조사 의뢰해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32.9%, 김기현 후보 25.6%, 그리고 뒤이어서 황교안, 윤상현, 천하람 후보가 위치해 있고요. 다음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양자 대결 구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45.1%로 김기현 후보의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조사 기관에 따른 여론조사도 확인해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45.3%로 안 후보의 1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고 여기서는 천하람 후보가 3위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양자 대결 역시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 안철수 후보 39.3%입니다. 자, 일단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우세하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말 그대로 양자 대결 상황에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사실 그 이전에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기 전에는 안 후보가 좀 우세하는 양상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도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인데 내일 이제 정 당원들의 컷오프가, 네. 컷오프 결과가 나올 텐데 당 대표 4명, 최고위원 당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를 좀 보면은 정확한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엎치락뒤치락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일은 물론 뭐 당사 대상자만 발표만 하는 것이지 지지율은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떤 형태로도 아마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1, 2위를 다투는 양강을 제외하고 3, 4위가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네.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3, 4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이 어떤 변동을 일으킬 나중에 가서 이제 결선 투표에서 또 그 두 사람 3, 4위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연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3, 4위전이 더 이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세론을 형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중도 쪽으로 이제 확장성을 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죠. 문제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당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도 내일 발표 이후에 조금 전체적인 구도가 다시 아마 출렁이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컷오프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 4명만이 좀 추려지기 때문에 3, 4위가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의 약진이 좀 눈에 띈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4위 안에 들까요? 지금 뭐 어느 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4위 안에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지지세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하람 그 후보의 4위 안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가 뭐 흥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흥행이 이제 더 불붙은 그런 상황에 천하람 후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젊은 층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또 관심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더 이제 또 몰려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후보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귀왕 대변인께서 지켜보시기에 뭐 1, 2위로는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뭐 우세하다는 얘기가 많은 상황이고 3, 4위에 누가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는 지지층 전체. 네.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는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3개 업체가 2,000명씩 해가지고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니까 실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여기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는 빠질 것이고 김기현 의원의 지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3위 정도를 천하람 후보가 한다라고 하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망신스러운 일입니다만 지지층이 분명히 있어요. 강성 보수는 황교안, 젊은이들은 천하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무조건 윤석열은 김기현, 그다음에 우리 당도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각각의 지지하는 성향들이 다른데 80만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는 천하람은 제가 볼 때 한 3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투표율이 30% 내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또 이 유권자 층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선에 가서는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천하람 후보의 이런 뭐 용기 있는 발언들, 뭐 간신배라든지 그 측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표현은 안 하지만 대통령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 어찌 보면 금기를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청년의 패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좋은 성적으로 결선에 진출했으면 하는 응원의 말씀도 좀 보태고 싶어요. 네, 실제 본선에서는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돼요? 대통령에게 힘을 빼거나 대통령에게 맞서는 자가 어떻게 여당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정서가 그 30% 실제 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 당원분들에게는 상당 부분 작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기현 후보가 그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것이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들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 추측과 상반되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경선이 좀 흥행이 되길 바라는 분들은 여론조사가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승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끝난 승부에 굴복을 2번씩이나 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많이 애처롭게 생각하는 이런 국민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 자체가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1차 때 과반을 넘긴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 겨루게 되는데 복귀환 대변인께서는 김기현 후보가 처음부터 50% 이상 득표를 해서 좀 압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기현 후보가 나 전 의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고요. 오늘 일정을 또 보니까 오후에 나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가 또 보수 행사에서 나란히 축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상 같이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엊그제 만남에서 나김 연대회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나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의 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 전 의원 쪽은 김기현 의원을 지지를 하는 것이고 또 지지층들도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나 지지층 가운데서 일부는 전체가 다 나 김기현 의원을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컷오프 결과 과연 4명의 당대표 후보 누구로 추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공교롭게도 또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해서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난번 1차 조사 때 이 대표가 33페이지 분량의 서면 진술서 준비해 갔고요. 검찰은 100쪽 분량의 집문서 또 준비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찰은 200쪽 분량 좀 방대하게 대대적으로 질문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는 똑같이 서면 진술서 내밀까요? 그러겠죠. 검찰의 진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거기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면 답변서로 내고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 답변으로 서면 답변으로 일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 나가서 어떤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해서 그 검찰의 주장을 상쇄시키는 것보다도 검찰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를 더 재판에 대비해서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출석이. 지난번에도 나갈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또 지지 세력들이 결집이 돼서 응원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모든 언론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함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거대 지금 뭐 검찰 권력이라 그러면서 검찰 권력에 거대 권력에 맞서는 그런 뭐 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그 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 때도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신신당부했습니다. 혼자 가겠다. 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지지자나 나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혼내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대변인도 동행하지 않고 가겠다. 변호인만 동행해서 가겠다라고 밝혔고 사무총장도 우리 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저 부탁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오지 말아달라. 이거 자칫 이것이 그 상대방으로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으니 차라리 나와주지 말아달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조사인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사를 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백현동 의혹이라고 해서 한 40여 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백현동 건은 이미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요 다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없다라고 한 건데 압수수색을 또 한 거죠. 그리고 이미 그 결론이 다 났던 과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 화폐 그 위탁해서 운영했던 그 업체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도 수사를 다 했는데 혐의 없음이었는데 경찰이 또 재조사 요구를 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아버지는 경제적인 분리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러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적당히 수사해서 재판에 갖다 주면 그 판사들은 기록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이거는 무죄를 때리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없는 것까지도 탈탈 터는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곽상도의 50억 뇌물 무죄와 이재명의 이런 수사 과연 형평이 맞는가라고 네. 바라볼 것 같습니다. 비리 혐의가 끝이 없는 야당 대표를 가진 국민들의 지금 슬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